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체감 경기는 좀 어떠신가요? 정부는 지난 9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지노선인 2%로 제시하며 수출이 살아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뉴스는 경제 회복을 외치는데 왜 정작 내 월급 통장과 단골 식당 사장님의 표정은 여전히 한겨울일까요? 우리는 지금 통계의 착시에 속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은행과 KDI 같은 국책 연구기관들은 정부보다 낮은 1.8% 성장을 예견하며 사실상 저성장 고착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극단적인 양극화입니다. 반도체와 AI 산업은 역대급 호황을 누리며 숫자를 끌어올리지만 서민 경제의 모세혈관인 내수 소비와 건설 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거나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결국 2026년 대한민국 경제는 겉으로는 화려한 수출 대기업의 실적에 속으로는 골마가는 서민 가게의 빚이 가려진 전형적인 외화 내빈 형국입니다. 이 차가운 간극이 발생하는 진짜 이유, 지금부터 데이터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왜 우리 피부엔 와닿지 않을까요? 그 답은 바로 서민의 지갑을 옥죄는 삼중 덫이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덫은 바로 고금리의 장기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이제 내리겠지 기대하셨겠지만 한국은행은 현재 기준금리 2.5%를 유지하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2026년 말까지도 금리가 2.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이건 과거의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자 부담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두 번째 덫, 누적된 물가가 덮칩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8%에서 2.1%. 숫자만 보면 안정을 찾은 것 같죠? 하지만 이건 착시입니다. 지난 3년간 폭등한 물가 위에 또다시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요. 장바구니 물가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뼈아픈 세 번째 덫,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89.3%, 정부 노력으로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빚 갚는 속도입니다. 한국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속도가 세계 2위라는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쉽게 말해 월급은 제자리인데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만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이 금리, 물가, 부채의 삼각파도가 어떻게 중산층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과거의 사례를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2003년 기억하시나요? 길거리에서 카드를 나눠주던 그 시절, 결국 수백만 명이 신용 불량자가 되었던 카드 대란의 악몽 말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의 위기를 보며 그때를 떠올리시곤 합니다. 곧 터지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데이터를 뜯어보면 지금은 2003년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더 지독한 상황입니다. 2003년엔 골마 터진 부위가 주로 소액의 카드 빚이었죠. 그래서 고통은 컸지만 구조조정 후 빠르게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급성질환처럼요. 그런데 2026년 현재는 어떤가요? 우리 경제의 뇌관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덩치가 비교도 안 되게 크고 만기는 30년, 40년으로 깁니다. 쉽게 말해 터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채 서서히 말라가는 좀비 경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30년의 초입과 판박입니다. KDI와 니어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1.8%, 충격적이게도 미국 2.1%보다 낮아졌습니다. 선진국을 추격하던 성장 엔진이 완전히 꺼졌다는 선고나 다름없죠. 우리는 지금 급락하는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빠져나올 수 없는 늪지대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 늪의 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을까요? 한국 경제가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엔진은 하나뿐인데 탑승객만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예견된 재앙,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올해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의 원년이 됩니다. 문제는 경제를 떠받칠 허리,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30만 명씩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어르신은 늘어나는 구조. 이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쏟아부어도 성장률 숫자를 끌어올리기 힘든 구조적인 축소 사회로 진입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원인은 외발 자전거 경제입니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라는 거대한 엔진 하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기침만 해도 나라 전체가 독감에 걸리는 구조죠. 반면 고용의 20%를 책임지는 자영업은 어떤가요? 내수 부진의 인건비 상승까지 겹쳐 3년 내 폐업률이 40%에 육박합니다. 결국 수출 대기업이라는 화려한 지붕 아래 내수와 서민 경제라는 기둥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구조적 모순 속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경제는 알파벳 K자 모양으로 잔인하게 찢어지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쪽과 아래로 추락하는 쪽이 완전히 갈라졌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이 고금리 난세 속에서 표정 관리하며 웃는 승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승자는 예상하셨겠지만 은행입니다. 경기가 어려워도 대출 금리는 여전히 4%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죠. 덕분에 5대 금융지주는 작년에도 이자이익만 거의 40조 원을 벌어들이며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였습니다. 서민의 이자가 곧 그들의 보너스가 된 셈입니다. 두 번째 승자는 현금 부자들입니다. 과거엔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만히 예금만 넣어도 앉아서 연 3에서 4% 수익을 챙깁니다. 이른바 무위험 고수익 시대. 현금이 돈을 낳는 구조가 완성된 거죠. 반면 K자의 아래쪽으로 추락하는 패자는 명확합니다. 빚을 내서 버티는 영끌족과 내수부진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이자는 2배가 된 상황. 이건 단순한 빈부격차를 넘어 부가 가난한 자에게서 부유한 자에게로 강제로 이전되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작동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공평한 게임판 위에서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미래를 예측해야 할 시점입니다. 데이터는 3가지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가 바라는 장밋빛 회복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리고 수출 대기업의 돈이 골목 상권까지 흘러넘쳐 다시 3%대 성장을 회복하는 그림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경제학자는 이 확률을 2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봅니다. 낙소 효과는 이미 고장난 지 오래니까요. 두 번째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바로 L자형 늪지대입니다. 이마시 시키비티.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갇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상태가 5년, 10년 지속되는 겁니다. 이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터지듯 말듯한 시한폭탄을 안고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좀비 경제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답답함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뜻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 오지 말아야 할 블랙스완, 즉 시스템 위기입니다. 금융권이 숨기고 있는 부동산 PF 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집값이 20에서 30% 폭락하고 제2금융권이 셧다운되는 상황이죠. IMF 같은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가계부채를 보며 계속 경고등을 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확률상 우리는 L자형 늪지대를 건너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침체기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살아남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할까요? 다음, 생존 전략에서 투자 성향별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긴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의 꼬리표를 바꿔야 합니다. 과거 상승장에서는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했죠. 하지만 지금 같은 L자형 침체기에선 어떤 돈을 들고 있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첫 번째 전략은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의 요새화입니다. 은퇴를 앞둔 5060 세대라면 이제 대박을 노리는 성장주는 놓아주세요. 대신 꼬박꼬박 월세처럼 들어오는 배당주나 국채로 갈아타야 합니다. 자산가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시세 차익보다는 당장 내 통장에 찍히는 확정금리 4%가 더 소중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한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은 달러라는 방패입니다.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원화 가치는 필연적으로 떨어집니다. 내 자산의 20% 정도는 반드시 달러나 금으로 바꿔두세요.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흔들릴 때 나를 지켜줄 유일한 구명조끼니까요. 마지막으로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독수리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고금리를 못 버틴 부동산 물건들이 경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지금은 섣불리 잡을 때가 아닙니다. 충분히 가격이 무너질 때까지 현금을 쥐고 냉정하게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고수의 영역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데이터를 통해 얻어야 할 단 하나의 마지막 통찰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차가운 민낯을 봤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고 우울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위로 대신
정신 똑바로 차려라는 경고만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위기가 와서가 아닙니다. 변해버린 세상을 과거의 안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집값은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팽창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구는 줄고 성장은 멈췄으며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축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를 개인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도 회사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각자 도생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파도를 막을 수도 없다고 해서 가라앉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파도를 타는 법, 즉 서핑을 배우면 됩니다.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현금 흐름을 중시하며 철저하게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 위기는 자산 격차를 역전시킬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멍하니 있는 자에게서 준비된 자에게로 이동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도 위에 올라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돈이 되는 경제학이었습니다.